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랑 대입을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술 마시는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는. 오케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4살, 5살, 6살짜리 요 애들이 가장 외모를 많이 따져요. 우리도 따지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좀, 얘 졸라 못생겼네? 얘 뭐 이거를 우리가 드러내놓고는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걔네들은 정말 해맑게 와 누나 못생겼어, 와 삼촌 뚱뚱해를 해요. 왜냐하면 뭘 모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편견은 그들이 제일 잘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관점이 그때부터 제가 볼 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한 4, 5살? 정말 중요한 시간. 가뜩이나 저희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게 외모지상주의가 결론은 제가 볼 때 방송에 만들어내는 허상 같아. 아니 근데 방송에서 만들어낸 허상도 있지만은 솔직히 다 좋아하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내가 맨날 그만하자. 그만하자. 예. 나 이 얘기하면 너 진짜 울지도 모른다. 야. 야 맥주 3캔 마시면 사람 울 것 같네. 씨. 너 잠깐만 간다니. 아니야, 하지마. 넘어가. 아니 한마디만 할게요. 이 친구는 사람을 안 만나요. 난 제발 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만 합시다. 맨날 엘프 만나요, 엘프. 자, 엘프 말고. 우리 이번에 이번 주에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가 뭐였죠? 원래는 민비였는데 민비를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럴 것 같고, 1890년대 여왕이었던 사람, 왕비였던 사람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 그냥 흔히 말하는 명성황후, 민비, 민자영, 민아영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사람이신데, 자, 이분을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해봅시다. 컨셉 잡아서 한번 가봅시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자, 일단 핸드폰 꺼내놓고 그럼 좀 심각해지는데. 위키리스트든 뭐든 자기가 갖다 낼 수 있는 검색 수단 다 해갖고 네,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잘못된 건 알아요. 지금 제일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어린 분들, 청년분들이나 아니면은 관심 없었던 분들이 명성황후 하면은 야 조선의 공무다 이러가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분은 황후가 아닙니다. 정확했어요. 남편이 황제가 아닌데 어떻게 황후가 되나요? 남편은 황제였죠. 사후에. 그죠. 이제 팩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비라고 하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낮춰서 부르기 위해 민비라는 걸 만들었다는 게 있고, 아니다 원래 민비라고 불렸다 이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어디 고증에도 민비를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고증이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명성황후 민비 이분 초성화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뭐 하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주장되는 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고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명성황후가 189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민비가.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고종이 이 황제로 등극한 게 1897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2년 뒤에 황후가 될 수 있나요? 사후 존후라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제 시호를 정해주는 건 가능하겠지만, 시호를 정해주는 건 가능한데 일단은 얘는 황후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일단은 사후에 존후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치고, 고종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부인이 황제 시절에 부인이 되겠죠. 일단은 부인, 배우자, 생물기간, 배우자라는 명성황후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두 번째 부인이 궁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정식 부인으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궁녀를 이렇게 해서
부인은 부인인데 부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스타일이었어요. 있죠. 네, 하여튼간에 이번이 명성황후 해가지고 뭐 조선의 공모다 뭐 뮤지컬로 많이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나오고 뭐 제가 근데 제가 내 드리고 싶은 거 얘기 끝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거 하나요. 민비는요 이미연이 아니고 최민길이 아니고 그럼. 후회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게 나가거든의 그 뮤직비디오 이미연 씨를 기억하시는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뭐 까자거나 우리 이런 걸 떠나서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니에요. 뭐 관심 있으셔가지고 알아보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저 새끼들은 뭘 개지랄, 헛소리라는 거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분은 흔히들 말하는 조금 업템포 조선의 서태후였습니다. 별명이 조선의 서태후였어요. 서태후, 뭐 기황후, 뭐 나라먹으면 일각에서는 이완용보다 더 나쁘다 그래요. 아니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진짜. 예. 뭐 좋은 것도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찾아볼 게 몰라 찾아보면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인현황후 아세요? 옛날에 숙종과 장인과에서 그 인현황후의 집안에서 나온 애예요. 민씨 일족이 굉장히 그러니까. 해가 세죠. 지금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도 그쪽에 뭐 사돈은 거의 대부분 민씨 그쪽이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탄생부터 보자면은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시고 어렵게 집안에서 자라났다 하는데 어려운 집안에 자라나서 뭐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잘 살았어요. 여기 위키리스트에 보면 명성황후 아버지 민치록은 인현황후의 아버지였던 민유흥의 5대손이다. 정확하게 그 라인으로 그 라인이죠. 확인해주고 이런 가계를 통해 볼 때 명성황후 집안은 당색으로서 서인계였고 옛날에는 그 당파가 있었으니까 그쪽 서인계 쪽이었고 아버지 민치록도 세도 정치가인 철종 때 음서로 관직에 오른 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꽤 내노라 하는 집안이었음을 그렇죠. 알 수 있다. 잘 나간 집안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단 민치록이 너무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분이 고종비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세도를 받았던 민씨 중에서도 약간 반개 쪽에 위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봤을 땐 대조면은 그 집안도 나쁘지 않고 저쪽은 아예 아니겠다. 그 집안도 나쁘지 않지만은 반개니까 세력이 약할 거야. 이렇게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가 파워가 어마어마했죠. 그랬죠. 네. 그 인현궁의 봄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걸 보면 흥성대원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요. 상갓집의 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상갓집을 돌아다니면서 술과 음식을 얻어먹고 그렇게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춘 거죠. 그래야 저 집안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 때 제가 세도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잘 먹힙니다. 철저하게 예. 연기 좋았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정말 권력자가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짓을 해요. 근데 그게 잘 먹히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으다샤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아니면 야 저건 정말 쓰레기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여하튼 흥선대원군 그런 식으로 고종을 앉힌 다음에 수렴청정을 딱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때 흥선대원군 했던 정치가 어떤 정치? 쇄국 정치. 그렇지 나라를 막았어요. 왜? 세상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일단 내실을 좀 키우자.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를 다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일단 우리 지금 나라 안쪽도 개판인데 바깥 걸 지금 무슨 정신으로 받아들이냐. 그래서 쇄국을 한 거예요. 흥선대원군 자체는 어쨌든 간에 자기 신념과 사실을 기반을 해가지고 쇄국 정치를 한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나라를 말아먹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긴 하지만은 주변 열강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좀 그랬죠. 왜냐면 너무 그 사이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열었어도 똑같을 것 같아.
그건 그것도 그렇고. 그나마 쇄국을 했으니까 몇 년, 몇십 년을 좀 더 우리가 대비를 하고 나라가 먹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좀 잡아놓은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흥선대원군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뭐 평가가 워낙 갈리긴 하지만은 정치가의 평가란 건 뭐 사후에 결정되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어쨌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니까.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욕을 별로 차린 게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가들하고 달라요. 뭐 네. MB처럼 막 뭐 22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네, 사욕을 별로 차린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왕의 아버지니까.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요? 왕의 아버지 얘기하니까 이 명성황후의 이미지가 지금처럼 나오게 된 게 YS 때예요. 아, 그렇죠. YS 네. 때요. 그 세계화 정책, 뭐 세계 문화화 정책에 의해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뮤지컬 명성황후라고 해서 브로드웨이에서도 막 공연을 하고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명성황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한류 문화 정책의 일환일 거예요. 그때 아마 스타트를 끊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YS랑 DJ 때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결국에는 뭐 K-팝이라는 한류를 만들어냈죠. 신지식인으로 그래서 막 심영래 감독 띄우고 막 이랬던 예.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YS의 아버지. 워낙에 돈이 많으셨던 분이시고 어부시지만 당대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지식가였기 때문에 어린 YS한테 너는 지금부터 대통령이 돼야 돼라고 하는 현실적인 꿈을 저는 꼭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망하지만 YS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게 딱 하나예요. 내 꿈은 대통령이다. 그거랑 비슷한 분이 시진핑이죠. 시진핑 그거는 뭐 만들어진 분이니까 공산당에서. 공산당에서 만들어진 분이긴 하지만은 시진핑 뭐 씹으면서 얘기할까? 속쓰려 죽겠네요. 시진핑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갑자기 많이 되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공산당 거기 관료였습니다. 관료였다가 사트 들어갔죠. 어떻게 말려 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복직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얘가 옆에서 보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등소평을 만나요. 아 시진핑이. 등소평. 등소평인가 장점인가 하여간 등소평은 아닐 것 같아요. 나 시대로 봤을 때. 장점 그거를 만나가지고 조언을 듣고 17살 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조언을 듣고 시진핑 자체 삶을 주석에 맞춰서 살게 돼요.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게. 그래서 만들어진 주석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예전에 왕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 왕들은 제왕학이라는 걸 배워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도 많이 배우죠. 그런 거를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좀 가르쳐요. 기업에서 재벌 2세, 3세들 니들 어떻게 살아야 그러니까 돼? 결국 제왕학이라는 건 인사를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밑에 사람을 어떻게 부리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왔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옆에 경제, 정치, 문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곁다리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뭐 재벌가나 이런 데에서 많이 가르치죠. 재벌 2, 3세들이 뭐 지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거 얘기하고 하는데 제왕학과 이런 걸 좀 왜 여기까지 갔을까? 어쨌든 흥성대원군은 그런 사람이다. 네, YS 아버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YS 아버지는 YS한테 뭘 하진 않았어요. 너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아들내미가 그랬지 YS 아버지는 하진 않았어요. 뭐 전 개인적으로 YS 개인만 놓고 괜찮은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그럼요. DJ도 없었고 뭐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게 없었나? 뭐 그 노무현 다 있었죠. 물론 이제 그런 거가 있지만 YS도 잘한 건 되게 많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누구였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저는 없어요, 딱히 저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뽑으라면 YS 하나에 숙청시키고 일본 중앙정 뭐지 그거? 총독부? 조선 총독부 날린 게 YS야. 야 날려! 날리는 거야. 역사적 사실, 문화적 사실 필요 없어. 야 날려! 그럼 그냥 날리는 거야. 시원하게. YS의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인 게 무대뽀거든요. 아이씨 날려 그럼 나 YS야! 날려! 그럼 날리는 거예요. 군대에서 하나회라고 사조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전 대통령이랑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어낸 그 조직이죠. 예. 걔네에서 군 인사들을 알아봤어. 근데 대통령이 되고 봤어. 자, 이제 대장 누구 시킬 거야? 하나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하나이가 뭔데, 씨발. 날려! 바로 그냥 날아가는, 12시간 안에 장성이 6명이 날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나서 군대 사조직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번 더 생기긴 했는데, 아니, 근데 군대 내 사조직은 없앨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군대는 사조직이 없어야 돼요. 그게 맞죠. 예. 그게 맞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는 총칼로 일어난 아유, 지랄, 씨. 그 얘기 하지도 말고 짜증나. 그 유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대통령 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군대는 사조직은 없어질 수가 없죠 지금. 자, 그러면 민비가 나 이번에 잘 왔다. 이제 갔다 잘 왔어 지금. 해명졌어. 민비가 이제 왕비가 돼요. 왕비가 된 다음에 초반에는 대원군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네, 사이가 좋았죠.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아니 왜 안 좋겠어요. 며느리인데 며느리 들어왔는데.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친정이 단출했다는 것에 매우 마음이 들어했다고 한다. 왕비를 내세운 안동 김씨의 외척, 세도정치 등을 무척이나 경계했던 대원군은 가문적으로 그다지 빠지진 않으나, 정확했어요. 네. 주변에 힘이 될 사람은 별로 없는 명성황후를 전격으로 왕비로 간택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뭐 제대로 된 왕비를 간택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이 간택 절차에 이전에 대원군은 이미 아비였고 남자 형제 없는 민씨가의 외로운 처녀를 며느리로 점 찍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저도 지금 제대로에서 보면 흥선 대원군이 간택하면 시간이 갈수록 틀어져 나중에는 결국 견원지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뭘까? 나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랑 걔랑 별로 사이가 안 좋대. 왜? 되게 견자 원자 그거잖아. 그러니까 나 그걸 이해 못하는 게, 나 옛날에 동물농장 보면 개하고 원숭이하고 막 심부름하고 막 이런 일본 그 다큐가 있었어요. 그거는 같이 키웠으니까. 아, 그럼 같이 키우면 아니, 뭐 그런 게 있어. 견원지간이라고. 갈등이라는 게 등나무하고 갈대냐? 아니야 저 뭐야 칡나무하고 이렇게 얽히면 소나무가 죽어요. 그 장대한 소나무가 겉으로 등나무가 걸고 칡이 뿌리를 감고 그러면 이게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얽힌다 해서 갈등이라고 하거든. 뭐 그런 느낌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 자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대요. 갑자기 대거리 들자니 왕이라도 밑에서 들고 일어날 것 같고, 조선시대가 되게 웃긴다기보다는 되게 현대화적인 사회였던 게 왕이라고 마음대로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고려시대 때 너무나 왕이 마음대로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 때 굉장히 그 왕은 공부를 해야 되고 왕은 재상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유학에 3-4시간씩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유학 성리학이죠. 유학 그쪽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도리에 안 맞으면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 체계로 봤을 때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긴 한데, 뭐 세계사적으로 신하 하나가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야 왕 내 말 들어 이건 있었는데, 왕이 뭐라고 하면 도리에 안 맞다고 신하들이 전부 엎드려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들어눕고 이런 건 조선시대밖에 없었어요. 그 이제 민비 혹은 그 시대 때를 그러니까 조선 말기를 다룬 영화 드라마들이 좀 있잖아요. 네, 요거 잠깐 뒤집고 그것 중에 내가 되게 재밌게 본 게 뭐냐면 불꽃처럼 나비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조승우랑 수혜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그 민비를 이렇게 하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어떤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남자가 하나 나와요. 아, 뭔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호위무사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2차 참전군의 결과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는 되지만, 그 불꽃처럼 나비처럼을 내가 왜 재밌게 봤냐면 거기서는 이제 이건 정치예요, 그죠? 정치적인 얘기잖아요. 민자영이가
사람을 끌어들이고 내사를 만들고 고종을 등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형성을 해서 고종을 배척하고 고종을 배척하기 아니라 흥선 대원군을 배척하고. 흥선 대원군을 배척하고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어디랑 손을 잡고 또 나중에는 어디랑 손을 잡고 또 러시아랑 손을 잡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정말 얘가 순수하게 나와요. 어떤 거냐면 프랑스인 누가 왔대. 놀러 오세요 궁으로. 불러서 차 마시고 거기 있는 옷 어떤 거 이쁜 건지 보고 문화가 어떤 건지 설명하고 그러다가 그게 눈에 싫다고 눈에 띈 대원군한테 쫓겨나는 거야. 그렇게 그려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주제는 이거거든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허상 때문에 너무 신격화되어 있어요. 명성황후. 네, 맞아요. 이게 국가 정책의 일환이었긴 하지만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YS 때 의도는 좋았다고 봐요. 왜냐면 그 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K-팝, 한류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뿌리가 됐은 그 정책의 시초가 YS 나온 거예요. 문화를 하자. 문화로 우리는 하자. 우리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문화로 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보자. 이런 취지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왜 하필이면 명성황후였냐 이거지. 왜냐면 그때 이문열 씨 소설인 그것 때문에. 그치. 여우사냥. 그거가 시초가 돼서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그 모티브가 태동돼서 나가거든요. 그거 작사 작곡이 주영훈이야. 그 형 노래 되게 잘 만들어 진짜. 그러니까 하필 그 당시엔 최고였잖아. 그리고 뮤직비디오 봤어? 이미연 씨 내가 초선의 꿈보다 그런 당대 허준호 딱 나오고 당대 최고의 여배우랑 남배우랑 다 때려박아가지고 누구야 그 잘생긴 애 있잖아. 그 두사불치 찍었던 애. 김 아니야 김 아니야. 그 누구야 두사불치. 악수 잘한다는 그 아저씨. 걔가 그 호위무사로 딱 나왔고 뮤직비디오 진짜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게 만들어놨는데 뮤직비디오가 10분이 넘었죠. 그다음 노래 부른 사람은 그 소프라 그 누구지? 조수미 씨가 스타트, 양파, 조관호, 김조한 우리나라에서 노래 그때 당시 한단 애들은 그 앨범에서 그 노래만 다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밀었어. 그게 국가가 밀었다는 거니까. 대단한 밀었지. 그 뮤직비디오 진짜 나는 이미연 씨가 이혼하고 진짜 정말 최고의 여배우의 반열에 딱 올라갈 수 있었던 게 그 뮤직비디오였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수미 씨가 그냥 사람들이 있는 줄만 알았지. 아니 이거 오기 전에 하나가 더 있었어. 허준 그 주제곡 드라마 주고 불인멸곡 살아서 내 더는 갈 데가 없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조수미 씨가 불러갖고 인지도가 요만큼 생겼는데 나가고는 그냥 빡 떠버린 거지. 그렇지. 그래서 국가적인 소프라노 국보가 됐어요. 국보가 됐어요. 조수미 씨가 그렇게 국보가 됐어요. 물론 해외에서 쌓아놓은 업적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거야. 이 업적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건 다 좋은데 결국에는 다 만들어 놓고 결과가 좋았어요.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 그치. 그 결과가 좋아가지고 브로드웨이 가서 뮤지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류가 태동해가지고 지금 K-팝 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외국 여자들 막 쓰러지고 이러면서 쓰러지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잘못된 사유를 써가지고 그 스타트를 끊었냐 이거지. 시야적인 관점이야. 이문열 씨 되게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요. 왜냐면 이런 거를 잘해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팩트가 있어요. 한 꼭지만 딱 뽑는 거야. 이건 건드리지 마. 그럴까? 그럼 딱 한 꼭지만 뽑는 거야. 얘가 뭘 했고 상관이 없이 일본 낭인들과 무사들의 손에서 죽었어. 이것만 딱 끄집어내서 이걸로 극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뭘 했든 상관없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나도 글을 쓰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가님의 입장에서나 견해에서 보면
가장 포인트 돼야 되는 게 뭔지가 딱 보이면 요것만 딱 집중을 해서 그걸 가장 세상에서 제일 비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잘 쓴다는 소리죠. 그래서 싫다는 거야. 물론 극작가니까 혹은 스토리를 만들어낸 스토리텔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작가적 상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아마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는데 그거를 너무 잘 이용했죠. 그 뮤지컬이라는 내가 조선의 공모다 막 그 화려한 앙드레김 씨의 그 한복 드레스를 입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 진짜.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소프라노 이태원 씨가 세계적인 명사로 등극을 하는 거죠. 나는 뭐 이태원이라고 해갖고 한남동 이태원인 줄 알았는데 뮤지컬 배우야 어마어마하게 뜬 거야. 그리고 뮤지컬 명성하고 죽으면서 그분도 그렇게 소엽씨 뭐 여튼간에 그래서 그분은 좋은 부분만 남겨가지고 좋은 부분도 아니죠. 결국에는 뭐 비극적인 결말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 떠가지고 뭐 조선의 공모가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조선의 이게- 국모는 맞아요. 그렇죠. 조선의 공모였죠. 근데 하지만 명성 황후는 아니었죠. 이게 저희처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딴 소리가 다 있냐 이런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명성 황후 초연 때 내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고은신이가 누군가 그랬어요. 명성 그걸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가셔갖고 야 이게 뮤지컬이야 뭐야 이게 말 같은 저런 쌍년이 무슨 공모야 나가신 분이 계시대요. 그렇게 얘기가 말이 안 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런 일화들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뮤지컬 그리고 뮤직비디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최명기 씨가 나왔죠. 이미연 씨, 최명길 씨, 수혜 씨 당대에서 잘 나가는 여배우는 다 갖다 놓은 전지현 씨하고 김희선 씨만 하면 돼 이제. 그러니까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아. 전지현 씨하고 김희선 씨는 너무 얼굴이 서구적이라. 외국적이라. 전지현 씨는 저 화교 아닌가 원래? 왕지현 씨 원래 화교잖아.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간에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이렇게 먹었더니 안 되겠어. 하나 둘 혼자 해. 하나 둘 셋. 시원. 아이고 자 하나 둘 셋. 혼자 쳐요. 혼자. 자, 혼자 칩시다.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물 좀 뺐고. 그럼요. 우리 방송 모니터도 좀 하고. 오늘 합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마셔야 되나 봐. 우리 마셔. 한 잔 또 시원하게 또 마시고 얘기합시다. 자. 지난주에 가로수길에서 그 사전 뭐 이렇게 회의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날 분위기 좀 나는 것 같아. 가볍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서로 뭐 이렇게 물리지 않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우리는 뭐 마셔야 될까? 마셔야 되나? 그래. 대한민국 남자들이 뭐 마시는 거 외에는 뭐 그럼. 장가 안 가는데 씨. 자랑해요. 감사합니다. 뭐 약간 가슴이 아프긴 한데 장난 안 갔어요. 좋아요. 뭐 좀 전에 하던 얘기가 그 민비 역할했던 그 전지현 씨 얘기로 마무리됐었죠. 전지현 씨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니 전지현 씨나 김희선 씨 한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하면은 안 어울린다. 아니겠다라는 거지. 워낙 서구적이셔서. 뭐 여하튼간에 한국적인 지금 배우 중에 나는 그 있잖아요. 누구? 강소라 씨나 좋다 요즘. 강소라 씨? 강소라 씨가 어린 시절에 민비 한번 하고 조금 중년의 민비로는 누가 있을까? 누구지? 그 1998의 엄마로 나오는 애. 라미란 씨? 아이고 전이 또 누구지 그? 성동일 부인으로 나오는 애 있잖아. 이일화 씨. 이일화 씨가 넌 너무 이쁠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사전에 살짝 하고 또 물론 강소라 씨는 나도 되게 좋아하긴 해. 아우, 좋아, 야 그거 좋아. 몸매가 아주. 남자친구가 누구였지? 관심 없어.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하여간 뭐. 그러면 자 지금 민비가 시집으로 왔어요 이제. 시집 온 것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왜 대원군이랑 틀어졌는지. 아니 왜 틀어졌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완화군 얘기하면서. 완화군이 상궁 이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궁 이씨 아들이 돼가지고. 고종이 민비랑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상궁이거든요. 근데 애가 낳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똥구가 없네. 그거는 민비가 낳은 첫 애가 똥구멍이 없어가지고 4일 만에 죽었지. 근데 여기 보면 상궁 출신 이 씨는 매우 총애하여 가까이 두고 정작 정식 왕비인 왕성왕후는 냉대했던 것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궁인 이 씨가 낳은 아들 완화군, 아까 그렇죠. 얘기했던 게 완화군인데 여기 보면 정사적으로는 궁인 이 씨가 낳은 건데, 그렇죠. 태어나자 대원군은 명성황후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완화군을 세자로 축동하려고 까지 했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쪽에서 보면은 제자료에서 보면은 완화군은 있고 민비가 애를 낳는데 항문이 없어서 4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더 나을 수 있는, 더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흥선 대원군 입장도 내가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일단 왕가잖아요. 왕가는 일단 후계자를 하나 세워놔야 돼 무조건. 무조건 세자가 있어야 돼. 무조건 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세자가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애가 일찍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든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침 완화군이 있네. 있네. 그래서 세운 거지. 근데 그것도 진행되진 않았어요. 뭐 이게 야산지 정산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보통은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민비 혹은 민자영 씨가 멍청한 여자가 아니거든. 똑똑하거든. 고동의 총애는 금방 얻어내요 다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아니구나. 내 시아버지가 나를 이뻐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아들이 둘이나 다 죽었어요. 민미가.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보면 되게 안타깝죠. 국정부터 왕가의 가정생활까지 간섭하며 모든 자신의 손아귀에 두려워했던 대원군의 독단적인 태도에 결국 명성황후를 돌아서게 만들었다.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 자리는 어때요? 일단 죽은 다음에 반대 노선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전 친척들 모아가 정치세 역할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왕이 오른 지 10년 돼서 성인이 된 고종도 더 이상 전제적인 아버지 대원군의 간섭 없이 자신이 왕으로 나라를 스스로 다스려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다. 근데 여기 또 있네요. 근데 일본인들의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은 내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홍선대원군한테 고종이 컴플렉스를 느껴가지고 고종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민씨의 파벌을 키우는데 이바지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 견고했던 틀은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것부터 균열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나 뭐 사람과 사람과 아니면 다 그렇죠. 정말로 쓸데없고 작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시간이 흐르면 대리석이나 돌도 그 비 내리는 낙수의 구멍이 뚫리듯이. 왜 또 갑자기 유식한 왜 또 갑자기 말을 좀 뭐 이렇게 비유를 뭐 그렇게 고급지게 하려고 그래. 나쁘지 않았나? 나쁘지 않았어. 그냥 대충 해. 우리 안주로 먹는 건 생라면일지 모르지만 우리 지식은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해서 둘 사이가 틀어졌었고, 그래서 민비는 고종을 등이 업고 정치를 시작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을 쇄국을 풀고 일본과 교류를 하자라고 진행을 하고 고종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정치적으로 흥성대원군과 대원이 대감과 이 왕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번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제 문제는 이게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는 아들이 지지. 일반적으로는 아들이 져주려고 하지. 그게 일반적인 경우겠지. 근데 이쪽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잖아요. 왕인데 왕인데 여기서부터는 조선이 이제 거센 파도에 있는 돛담배 같은 느낌이에요.
돛담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군이 지금까지 쇄국 정치라면서 막아놨던 게 잘했던 거 같아. 나는. 내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흥선대원군이 봤을 땐 답이 없겠다 싶었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가뜩이나 밖엔 지금 그 믿었던 명나라 다음에 들어온 청나라도 겁나 뚫게 밟고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보기에는 야 저렇게 큰 청나라 뚫게 밟고 있는데 우리 조선이? 야 열면 절대 안 되겠다. 이때 이제 민비는 자기 세력을 키우죠. 대한민국에 있는 민씨란 민씨는 전부 다 끌어들여서 등용을 시키고 재산을 착복하고, 네, 민비가 한 건 아니에요. 그 민씨 일가가 재산을 착복하고 그걸 또 민비에 갖다가 바쳤겠죠. 전무후무했어요. 눈을 뜨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죽어가고 배가 고파도 민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이 야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민비가 죽었을 때 그 얘기 시해를 당했을 때? 벌써 거기까지가? 아니 지금 민씨 그 얘기 나옵니다. 국민들은 조선에 있는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되게 두 가지 감정에 휩싸였다고 그래요. 야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잘 죽었다. 쌍년. 잘 죽었다. 에이, 잘 드셨네. 또 하나는 그래도 국모인데 안타깝다. 그러니까 보통은 국모가 죽었으면 비통함을 느끼는데 비통함을 느끼는 건 그건 둘째치고 잘 죽었다 이거지. 어마어마했어.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도대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까 얘기했던 게 이완용보다 더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야, 이거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고 나머지는 민비가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철도업설권, 산림채굴권, 광산채굴권 다 팔아먹었거든. 물론 그게 이제 이완용을 통해서 팔아먹었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진행했던 민비는 그걸 기준으로 이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전이니까 조선이었던 걸 쪼물딱해서 다 빼먹는 거죠. 고종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종의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 가지고 우리는 제국이 될 거야 이러면서 대한제국이 됐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대한제국이 됐으니까 그 전에 있던 조선 왕조에서 했던 조약이나 이런 건 다 무효야. 이렇게 외치려는 그런 정치적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어쨌든 명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힘이 있어야 명분이 되는 건데. 자, 민비는 흥선대원군을 이기거나 혹은 적대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정말 비극의 시작이에요. 진짜로.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부터고, 그러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일본 세력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때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의 유폐가 되죠. 또 일본이 안 되니까 청나라 손잡고, 청나라 안 되니까 러시아. 우리가 그 유명하게 알고 있는 악원파천, 일본이 하도 지랄하니까 러시아 대사관으로 왕이 도망을 가요. 말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태동은 다 어쩔 수 없죠. 뭐 이 쌍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명성황후 민비를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그 비극적인 죽음이잖아요. 너무 너무 비극적이어서 아름다운 스토리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 당시 죽지 않고 러시아 대사관을 도망갔다. 이렇게 했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1882년에 그래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13년 7월에 방통대 통합인문학 연구소 연구교수는 독일 외교부 정치보관소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명성황후가 을미사변대 죽지 않고 탈출했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외교부 장관 로마노프가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죽었다고 이야기되는 한국의 왕비가 아직 살아있다고 나에게 말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는 지네라나 공주도 막 어디 가서 찾아오고 막 그러잖아. 그렇긴 한데 좀 그래. 걔네 역사는 좀.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또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순종은 어머니가 죽은 것인데도 곡을 하지 않았다. 그건 좀 다르네. 효대로 알려진 순종이 곡을 하지 않았다는 명성황후의 생존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나 마이니치 신문이 당시에 명성황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해놔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으면 사료가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 공사관에 죽어있다가 국내 지방으로 도피해 숨어있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의미사변으로 명성황후의 공식적인 행보는 끝이 나요. 끝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명성황후의 가장 큰 이게 좀 웃기긴 한데 가장 큰 메리트는 업적.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그죠? 거기서 다 모든 게 시작됐고 그걸로 유명해졌고 그걸로 미화가 됐고 근데 만약에 죽지 않았다 이러면 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엘비스랑 투팩 잭슨 형 MJ 형도 아직 안 죽었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래서 끝난 거야. 근데 물론 일본 군대 몇 명이랑 낭인 몇 명이 와서 우리나라 궁궐을 패하고 왕비를 죽일 수 있을 정도가 됐을까? 라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료도 난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로 명성황후 혹은 민자영 씨의 모든 공식적인 일정 거기서 끝이야. 그렇지. 팩트는 그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민자영이가 힘을 잃게 된 게 1882년 이모군란. 신식 군대와 차별을 느꼈던 구식 군대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더 이상 민비가 힘을 못 얻게 되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민비는 쇠락의 길로 걸어들고 가며 각 열강 속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 여하튼간에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알 건 제대로 알자 이거죠. 이미 벌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명성하고 막 조선의 국무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벌어진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처럼 보이는 거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조선의 공무인지. 아니, 공모였던 건 맞아. 공모였던 건 맞는데 이게 과연 맞는 소린가? 과연 그런 사후에 이런 평가를 들을 만한 인물인가? 뭐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이완용이랑 별다른 게 없는 답이 없는 인간이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그대로 잠깐만 여기 정리 조금 할게요. 이모군란 이후로 대원이 대감이 다시 등극을 해요. 그래서 명성황후는 고종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고 청나라의 지원을 요청해요. 이제 일본에 처음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청나라에서 군대가 출동해서 대원군을 압송을 해가요. 그러니까 시합을 잡아가라고 그렇게 진행이 됐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민씨 일가를 모아서 다소 파행적인 정국 운영을 헤쳐나간다. 그리고 개화파들이 1884년 아까 1882년 뒤에 갑진정변이 일어나서 왕권이 위협을 받자 명성황후는 더욱 청나라와 가까워지게 된다. 계속 팔아먹는 거죠. 네. 그리고 신하들과 아버지는 대원군에게조차 권력 도전을 받은 고종은 명성황후와 더욱 밀착되었고 모든 국정을 그녀와 의논하였다. 그러니까 언니랑 순실이 언니랑 뭐 이런 거야 지금. 심지어 와이프인데. 그러니까 이게 백연마리 송사가 그래서 위험하다니까.
특히 외교적인 문제는 명성황후와 거의 끝을 같이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뭐 이제 그 뒤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명성황후 지 맘이야. 그러니까 이게 흥성대원군이랑 명성황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흥성대원군은 어떻게든 나라 안쪽에 해결을 보려고 했어요. 쇄국을 하든 뭐든 하든 외세가 쳐들어오든 어쨌든 나라 안쪽에 해결을 보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일단 외세를 끌어들이고 보자 이거지. 왜냐면 내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의제를 하려고 그랬겠지. 이 적을 내가 얘를 끌고 와서 얘를 없애보자. 근데 그게 되냐고. 그게 그럼 되려면- 얘가 무슨 욕심이 없이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내가 진짜 압도적인 힘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요즘 같으면 나 핵이라도 하나 가슴에 품고 있고 야이 씨발 너희 까불면 다 뒤져. 오, 이런- KJ, 어. KJ. 그 정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가장 큰 폐악이 각종 이권을 열강에 다 팔아먹었다 헐값으로. 그것까지는 괜찮아. 팔아먹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뭘 하냐면 굿을 처하기 시작하고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며 치성을 하는 등 국고를 낭비하는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니까 순시. 야,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냐 진짜? 너무 많이 들은 얘기야 이게. 그리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사치가 되게 심했다고 해요. 이건 야사긴 한데 이게 정산지인지 야산지 아닌데 별명이 서태후였다고 하니까. 그리고 걔 누구야? 그 케네디 마누라. 제클린 케네디 오나스. 걔보다 더했대요. 걔보다? 걔보다 더했대. 그러면 걔보다 더한 건 이멜다밖에 없는데 뭐 거의 똔똔 이멜다 마르쿠스밖에 없는데 거기보다 센 거는 비슷하지 않을까? 뭐 여하튼간에 굉장히 사치가 심했다고 그래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긁어 모았겠죠. 뭐 쟁여 발탁한 민씨가 한 다발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뭐 워낙에 뭐 이것저것 많이 팔아먹었대요. 근데 또 하나는 뭐 일본에서 뇌물을 공유했을 땐 받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에헤이. 뇌물 안 받고 그럼 지 일가족 것만 받는 건가? 솔직히 받을 필요가 없었지. 왕비인데 받으면 골치 아픈데 왜 받아? 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사치 중에서 보면 접견실에 크고 아름다운 표범가죽 양탄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표범가죽 107조각을 붙여서 만든 양탄자가 있었대요. 몇 개? 표범가죽 107조각. 아이고. 그러니까 국립박물관 측에서 밝힌 건 명성황후의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의 물건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는 어느 정도겠어요. 이거요.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흘러서 1894년으로 가봅니다. 예. 1894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정말 민초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큰 혁명이 하나 일어나요. 동학 농민전쟁이 시작이 되죠. 예. 녹두장군 추재우? 추재우. 전봉준 씨. 전봉준 씨. 예. 새야 파랑새야. 몰라. 새야 파랑새야. 몰라. 나 그쪽엔 별로 취약하잖아. 녹두장군 전봉준 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전쟁이 시작이 되죠. 동학은 학문이 아니라 종교. 자, 하나, 둘, 셋. 자, 조실장님, 여기 편집장 여기에요. 편집장. 네. 우리 지금 에너지가 좀 떨어진 것 같아. 예, 많이 마셨어. 에너지가 떨어졌어. 치열업 합시다. 예, 박수 3번 시작. 깔끔하게부터 치열업해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죠. 민재영 씨는 혹은 민비는 이렇게까지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솔직히 말아먹은 거지 뭐. 얼마나 많이 했어.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뭐 사람 편을 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배척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 뭐 그 당시로는 본인의 그 힘, 파워를 뭐 권력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근데 그거는 솔직히 후세 사람들이 판단될 일이고요. 이거는 역사는 어찌 됐던 간에 승자의 역사이기 승자 때문에. 역사니까요. 지금 봐서는 솔직히 조선시대의 역사는 승자가 없다고 봐요, 나는. 그럼 망했으니까. 무슨 승자가 망했으니까. 있어. 어떡할 거야? 단지 못한 놈, 더 못한 놈
혹은 쌍년, 개쌍년 뭐 요 개념이지. 뭐 그때 당시 정치했던 사람 중에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뭐 누가 있어? 김구 선생? 뭐 이런 이렇게 진짜 민족주의자들 빼고는 아 근데 솔직히 정치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얘기하는 건 아 정치적으로만 따졌을 때 정치적으로만 따졌을 때 그냥만 했던 뭐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정말 올곧은 깃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민족주의자들 이외에는 혹은 뭐 저 누구라 그러죠 저 백의사 같은 테러리스트들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건 정부나 일본 정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테러리스트라고 명명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진 색깔이 그랬으니까. 근데 백의사들은 결과만 보면 그렇긴 했어요. 이런 말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시각이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 총책 때 인들의 시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네, 그리고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만 봤을 때 그냥 폭탄 테러하고 요인 죽이고 암살하고 이거니까. 그러니까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이거 그냥 살짝만 넘어갈게요. 네.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가장 큰 거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의 살해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를 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종을 폭력과 무력으로 폐위한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어떤 하나의 그렇죠. 그 증상이 있거나 현상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말 많은 현상들을 중에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분들의 의식이나 이런 걸로는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럼 국모인데 시해를 했다. 열이 받는다. 너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을미사변이라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니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안중근 의사님께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이거 전화 잠깐만요. 받으세요.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자, 을미사변은요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 그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나라가 족같으면 아니야? 아닌 말로? 아니 근데 안중근 의사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넘어오니까. 한번 끊었으니까. 을미사변은 정말로 나라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 같지 않게 생각을 했으면 궁궐로 10주그레한 낭인과 10주그레한 군인을 보내서 왕비를 살해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때 죽었다 안 죽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얘기한 행위 자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왕비가 죽었다 안 죽었다 혹은 아직까지 살아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성황후는 짧은 생을 마감을 했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들불처럼 일어나게 돼요. 세월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일어난 것처럼, 혹은 뭐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조선 혹은 대한제국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정말 도화선이 됐던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은 인물이죠. 역사에 분기점을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장례식을 못 치렀어요. 2년 정도 걸렸어요.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네. 바로 국모가 돌아가셨고 뭐 했는데 바로 그걸 하지 못했어요. 2년 정도 있는 다음에 했고, 말하는 것처럼 순종이 뭐 곡을 안 했다. 근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2년이 지났으니까. 아니 근데 그럼 더 서러웠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야사에서는 그게 있는 거야. 사실은 안 죽었다 이러면서.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 작가님?
그녀의 태어남과 그리고 왕비가 된 거, 그리고 어떻게 해왔던 거, 그리고 죽음까지 봤고, 그리고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다까지는 우리가 지금 쭉 봤잖아요. 거의 1시간 이상 보면서. 근데 그거를 통해서 김 작가가 생각하는 명성황후 혹은 민비는 어땠어요? 뭐 있나요? 그냥 사람이지.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냥 뭐 특별할 거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이게 좀 권세가 있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요즘 시대로 하면은 재벌가 이부진이다. 아니 이부진까지는 아니고.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야. 큰일 나. 부진이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삼성 Y로 주면 우리가 또 이게 잘 털어줄게요. 그 재벌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있잖아요. 좀 집안에 장관하시고 뭐 이런 느낌.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왕의 부인이 됐어요. 권영숙 여사, 왕의 부인이 됐단 이비호 말이에요. 여사. 그런 식으로 붙이지 말고. 왕의 부인이 됐어요. 왕의 부인이 됐는데 애를 낳는데 애가 다 죽어버렸네. 그 첩에 애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려고 하고 안 됐어. 결국 그걸로 안 됐어. 그러고 어쩌다 보니까 남편 대신에 시아버지랑 싸워. 뭐 직접적으로 어쨌든 간에 싸운 거니까요. 뭐 고종이 뒤에 있었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해요. 지금에서는. 그러고서 싸우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 챙겼어요. 자기 친척들 챙기고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은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칩시다. 일반 사람이라고 치면은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은 자기가 신경을 안 써요. 자기 식구를 챙기는 것도 자기 생각에는 자기 식구를 챙기는 것도 바쁘니까. 그러다가 뭐 위기가 닥쳤어. 그럼 누구 힘이라도 빌려야겠어. 그러니까 대출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은행에서 못 빌리고 이자 비싸더라도 뭐 3금융이니 뭐 어디 가가지고 빌리고 이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이렇게 죽었어. 뭐 별말이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민비란 사람은 그냥 정말 보통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찌 보면 시대의 희생자이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당신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쳐와. 그러니까 어쨌든 팔아먹고 어쨌든 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 작가가 얘기하는 건 민자영이라는 사람은 시대의 희생자이다. 시대의 희생자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인데 판단을 잘못한 거지.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의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대 말이 좀 어려웠나요? 아니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됐죠. 물론 지가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럼 지가 원해서 간 거 아니니까. 지가 원해서 간 건 아니면 그러면 그런 싸움을 시작했으면 안 됐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가 좌지우지를 했으면 이게 지금 저는요 이게 뭐가 보이냐면요 2017년이랑 1895년이 지금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너무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데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보통 사람이라고. 왜 보통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내가 얘기를 들어봐요. 제 정리를 좀 들어봐요. 민비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던 인물이라고 만약에 정리를 하신다면 그건 오케이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200년 후에 똑같은 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할 수 있다니까요? 라고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묻어가는 게 아니라 민자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김 작가한테 주는 느낌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저스트 보통 사람? 그냥 보통 내가 봤을 땐 보통 사람이야. 뭐 강력한 포부를 가지고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사람이 아니고 정신 차려보니까 왕비가 됐어.
그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왕비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란 건 인정을 했잖아. 그죠?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응. 집안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어느 날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딱 보니까 내가 왕비가 돼 있어. 왕비가 돼 있어. 자 그럼 왕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는데 애도 죽고 왕은 징징대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 시키는 대로 하는데 나도 불만이 나도 머리가 크고 그러는데 이러고 있고 그럼 짝짝꿍이 됐어요. 나도 당장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붙었어. 원래 사람이란 거는 그 싸움은 붙이기가 힘들지. 한번 붙이게 하면 스노볼 이론 알잖아요.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굴러가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딱 그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얘기 끝까지 들어봐요. 딱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자기가 수습을 했을 거야. 아니면 아예 초반부터 때려 죽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국을 이렇게 나가던가. 근데 내가 봤을 땐 정말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할 법한 실수는 다 했어. 팔아먹고 내가 안 되니까 일단 우리 친척들 챙겨야지 이러고 친척들이 뭘 하든 간에 그래 우리 친척이니까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야 이거 힘을 빌려야겠는데 어디다 힘을 빌리지? 저쪽에서 착한 척 안에 가서 빌리고 여기가 안 되니까 돌려막아야지. 저기 돌려막고 이렇게 돌려막고 이러다 결국은 채권자가 찾아와서 죽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딱 보통 사람이야. 봐봐, 그죠?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가지지 말아야 될 걸 가졌는데 그걸 잘못 이용하면 쌍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평가절하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가드를 쳐줄 필요 없다. 가드를 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가드를 치는 게 아니라. 엄청 가드야. 가드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직위를 가졌고 책임감을 가졌으면은 거기에 맞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진화를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했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초인이어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죠. 사람을 벗어나야 돼요. 일반 범인이랑은 틀린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고?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죠? 4천만 넘죠? 5천만 정도 되죠. 그 사람 넘버원이란 말이야.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힘이 세요. 파워가.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부 독재 국가를 빼고서 그냥 자유민주주의 타이틀을 걸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굉장히 센 편이에요.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그러면은 내각이 어느 정도 힘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다 이끌어가려면 정말 초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역대 대통령은 초인이 없었어요. 다 인간적이었죠. 너무 인간적이라서 말아먹었단 말이죠. 가뜩이나 전 대통령님, 우리 바로 전 대통령님은 저기 치킨. 치킨? 프린세스. 공주님은 이건 초인이 아니라 이거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초인을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나는 민비가 킥콜 갑시다. 나는 민비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나는 고종도 문제가 있다고 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슈퍼 쌍놈은 고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싸우려면 지가 싸울 것이지. 왜 보통 사람이 민비를 앞세우냐고. 왜냐면 고종은 보통 사람도 못 되니까. 이게 지금 그 느낌이거든. 박근혜가 고종이고 최순실이 민비야. 이거야 지금 그림이 딱.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흥선대원군은 그 당시에는 반 정도는 초인이 됐거든 벌써. 그냥 반은 그래도 아젠다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젠다가 있었어. 자기 그게 있고 확고한 신념이 있어가지고 딱 밀어붙이는 그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거든. 그러니까 반 정도 초인이랑 보통 사람이 붙었어. 그러면 보통 사람이 반 정도 초인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야지.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진 거지. 그러니까 슈퍼 쌍년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게 안 되면은 능력이 안 되거나 이게 안 되면은 그냥 그 정도에 숨어서 저는 아내 역할만 할게요. 이렇게만 했으면 됐는데 자기 화나 뭐 이런 거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거에 권력이나 이런 거 취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초인 흉내를 내니까 안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민비가 애 둘을 낳아서 정상적으로 키웠고 그렇게 여자의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를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 여자들처럼 애들을 키우는 재미와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또 달라졌어. 그러면 민비는 철저히 고종 밑에 있었고 대원이 대학감이 내려갈 때까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솔직히. 근데 여자로서의 그 궁에서의 삶은 여자로서의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왕은 내가 원하면 다 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 원하면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애 한둘 낳았거나 혹은 그 애네들이 죽으면 끝이야. 그랬을 때 민자영이 내가 그러면 더 이상 왕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그런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애기들이 안 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죽었으면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정말 가설입니다. 이쁘니까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애들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그림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재영이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나서서 막 뭘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결정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랑 대립을 하면서 모든 게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대원이 대감이랑 뭐 그랬던 기준이랑 시점을 따져보면 그 완화군 혹은 뭐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다라는 개념.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으니까 남자로서의 삶을 원하는 거죠. 남자로서는 보다는 이제 권력. 다른 걸로 이제 채우기 위해서 그게 이제 권력이 되었고 나중에는 사치가 되었고. 남자는 사치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해봤자 뭐 별거 없죠. 남자는 사치 끝이 뭐가 있을까? 여자들 둘셋 거들이고 시계. 뭐 차. 타이 뭐 집. 그러니까 그런 게 끝이 거기인데 역사적으로 쌍년들을 좀 찾아보면 끝이 없어요. 이멜다 마르코스가 진짜 끝내죠. 뭐 그다음에 또 누구 있지?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 그 어마어마한 오나시스를 박살낸 여자잖아.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다음에 얘기하죠. 그 특집 한번 할까요?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나는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볼게요. 어떨까요? 우리 음악 쌍년 한번 찾아보서 좀 짧아.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그런가요? 하기는. 아니면 또 파보면 또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제클린 케네디를 하기 위해서는 JF 케네디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JF 케네디를 파다 보면 제클린이 나오니까. JFK도 뭐 딱히 뭐 그렇게 할 말은 없지. 그래도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던 대통령 중에 하나. 마릴린 먼로가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많다니까 우리. 여하튼 여기로 돌아옵시다. 까지 가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자, 오늘은 제가 볼 땐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민비의 삶과 죽음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솔직히 정말 많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에 보시는 거 있겠지만은 저희가 계속 마시면서 하다 보니까 말에 주소가 없어요, 솔직히. 네, 그렇죠. 말에 주소도 없고. 또 있네. 그 다음에 뭐 정말 논리 정연하게 전달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일단 저희 목적은 그거예요. 흥미를 좀 가졌으면 했어요. 역사에 혹은 이 사건에. 사건에. 저는 그러니까 둘 다 성격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명성황후 혹은 민비가 그렇게 뭐 추앙받고 이런 게 꼴 보기 싫은 거야. 난 그게 100%야, 진짜. 꼴 보기 싫은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거 가지고 저희가 말한 게 무조건 팩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술 먹고 얘기했는데 무슨 팩트는 팩트야. 속에 사심 들어가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대신에 이게 시야는 대- 좀 삐뚤어졌어요, 우리 솔직히.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저희가 찍은 걸 보신 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조사할 방법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의 시야가 생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조사한 거로 남의 뭐 모르는 거 아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랑 뭐 토론거리가 생기는 거잖아.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어쨌든 간에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랑 여하튼 간에 다음에 또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술 한잔 하면서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필라이트 사랑합니다. 필라이트 전화 주세요. 네. 솔직히 이거 많이 마셨어. 비싸. 아, 1,600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안 비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너 혼자 차요?